중국이 자국 은행들에게 미국 국채를 팔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달러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지만 실제 이야기는 훨씬 더 큽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의 중국 제조업 의존도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실제로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00년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해였으며 중국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봅시다. 시진핑과 트럼프가 전화통화를 한 며칠 후 중국은 자국 은행들에게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신규 매수를 제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헤드라인에서는 이것을 중국이 달러를 공격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달러가 붕괴되고 있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실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중국이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세상, 두 나라 간의 무역이 계속 줄어드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미국의 중국산 수입은 지금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25년간 무역이 통합됐지만 이제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 수입품 중 중국산 비중은 7.5%에 불과했습니다. 20년 넘게 이렇게 낮았던 적이 없습니다. 무역 적자도 마찬가지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그 추세가 훨씬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정책입니다. 여기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임슨 그리어가 목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팩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출구를 찾고 있는 기업들에게 인도가 공급망을 구축하기에 적합한 곳일까요? 만약 그들이 공급망을 중국에서 빼내고 싶다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공급망이 미국 내에 있고 최대한 가까이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과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화에서 벗어나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도전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더 탄력적이고 안전한 경제로 전환하려면 어느 시점에서는 공급망을 재편해야 합니다. 인도는 그 과정에서 중간 기착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제조 역량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미국 제조업이 최우선이 되고 미국 노동자가 가장 먼저 고려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 한다면 인도는 균형 있고 공정한 조건이라면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죠? 미국은 제조업을 중국에서 빼내고 싶어하고 이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을 본국으로 이전하고 동맹국의 공급망을 구축하며 베이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 왜 대만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중국의 계획은 미국이 중국 제조업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려 한다면 중국은 그 의존도를 무기로 삼아 공급망을 교란하고 필수 물품을 차단하며 미국이 물러설 때까지 경제적 고통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렛대이자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 무기는 소용없습니다. 시진핑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압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미국의 의존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베트남, 멕시코, 인도로 이전하는 공장 하나하나가 중국이 잃는 지렛대입니다. 이로 인해 대만을 향한 중국의 공격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미국 함정을 향해 중국 함정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첫 번째 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첫 번째 미사일이 아니라 진짜 첫 번째 미사일은 따로 있을 겁니다. 시진핑이 미국에 있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약 미국 정부가 이 일에 맞서려고 한다면 나는 너희 경제를 파괴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할 거야. 내일 당장 할 거야. 너희 모두를 쫓아낼 거고 너희가 가진 모든 특별 면허도 박탈할 거야. 우리는 너희 공장들을 모두 빼앗고 너희 노동자들도 국유화할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전 세계에 아이폰을 팔 거야. 그리고 너희는 한순간에 무의미해질 거야. 사실 그게 그의 무기야. 와, 진짜 무섭다. 진짜 무거운 얘기지, 그렇지? 그리고 제일 나쁜 건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들은 게 언제야? 이걸 공개적으로 말한 적 있어? 이건 분명 사실이고 시진핑이 애플을 망칠 수 있다는 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 아무도 그걸 반박 못할 거야. 시진핑이 미국의 수백만 일자리와 수조, 수십조 달러 시가총액을 날릴 수 있다는 걸 누가 반박하겠어? 정말로 하룻밤에 펜 한번 휘두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잘 모르겠어. 약간 냉전 시절에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이 이런 거였을 것 같아. 항상 압박감 속에 사는 거지. 언제든 핵무기가 발사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 약간 그거보다는 덜하지만 비슷한 느낌이 들어. 중국의 전략은 꼭 D-Day식 침공이 아니라 봉쇄야. 대만을 포위하고 해상 운송을 차단해서
경제적으로 섬을 옥죄다가 결국 통일 협상에 나서게 만드는 거지. 그게 바로 중국 군사훈련이 연습하고 있는 거야. 작년 12월에 중국은 정예 임무라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지. 그들은 대만 봉쇄를 연습 중이었고 그 과정의 사건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 첫 번째 사건에서는 중국의 J-16 전투기가 대만에 F-16 전투기를 향해 직접 디코이 플레어를 발사했어. 중국 전투기가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넘으려 하자 대만 전투기가 긴급 출격한 거야. 그 중간선은 양측 사이의 비공식 경계선이지. 다른 나라 군용기의 플레어를 쏘는 건 경고가 아니라 도발이야. 두 번째 사건에서는 중국의 J-16 전투기가 대만의 F-16 바로 뒤에서 사격 위치에 들어갔어. 이게 실제 전투였다면 대만 조종사는 이미 죽었을 거야. 이건 사고가 아니야. 의도적으로 능력과 의도를 보여주는 시위야. 그리고 세 번째 사건에서는 중국의 J-16 전투기가 중국 폭격기 아래로 날아가서 피기백 전술을 사용했어. 이 전략은 더 큰 항공기로 전투기를 가려서 대만 레이더에 들키지 않게 하려는 거야. 대만군이 그 항공기를 탐지했을 때 아무튼 중국 조종사는 자신의 비행기를 옆으로 기울여서 날개 아래에 달린 미사일을 보여주었어. 그건 일종의 메시지였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수장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훈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미래의 대만을 공격하기 위한 리허설, 준비라고 해. 그들이 연습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 하지만 중국의 대만 계획에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일본이야. 한 달 전쯤 일본 총리가 전례 없는 발언을 했던 걸 기억할 거야. 중국이 침공할 경우 일본은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했지. 그 발언은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어. 중국은 격분했고 몇 주 동안 상호 비난이 오갔지.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불과 며칠 전 일본은 조기 총선을 실시했고 총리의 정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했어. 이제 그녀는 원한다면 일본 헌법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의석을 확보했어. 이런 일은 일본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야. 일본 헌법은 현재 군사행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 이런 제한이 제거되거나 최소한 수정될 수 있어. 일본은 다시 완전한 군사 강국이 될 수 있고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야. 베이징은 이에 대해 매우 불만스러워하고 있어. 전 세계가 지켜봤고 모두가 압도적 승리에 놀란 것 같은데 국제사회 반응은 어땠어?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결과에 매우 만족해했어. 두 나라가 좋은 관계라고 했고 압승을 대문자로 트루스 소셜에 올리며 크게 기뻐했어. 한국은 한일 관계가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꽤 만족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리포트에서 봤듯이 중국은 이 결과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어. 그녀는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어. 재미있는 점은 중국이 이중용도 기술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는 거야. 이 일로 일본을 벌주기 위해 중국은 일본 여행에 제한을 뒀고 그 결과 12월에 방문객 수가 절반으로 줄었어. 그리고 이 조치는 일본 내 여론만을 결집시킨 것 같지는 않아. 중국은 이 문제를 일본이 대만에 대해 너무 강경하다고 몰아가려 해. 중국은 세계가 일본을 공격자로 보길 원하지. 하지만 여기서 중국이 편리하게 잊고 있는 게 있어.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넘어서 훨씬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필리핀의 일부를 차지하려 하고 남중국해를 장악하려 하며 한국의 일부까지 차지하려고 해. 그리고 물론 그들은 일본의 일부, 즉 센카쿠 열도와 동중국해 일부까지 차지하려고 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게 대만을 지키는 건 단순히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중국의 팽창이 일본 영토에 닿기 전에 막는 것이기도 해. 그리고 중국의 횡포에 맞서고 있는 건 일본만이 아니야. EU도 같은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만 그들은 경제적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어. 프랑스 자문관들은 EU에게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유로화를 약세로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어. 중국의 제조업 장악에 맞서기 위해 EU는 자국의 제조업 부문을 보호할 무언가를 해야 해. 그리고 그게 뭔지 알아? 중국은 수십 년간 같은 일을 해왔고 이제 미국도 그렇게 하려는 걸 알 수 있어. 모든 나라는 자국의 제조업 부문을 보호하고 싶어해. 그리고 그 말은 결국 EU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뜻이야. 시진핑에게는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야. 왜냐하면 한 분야에서만 영향력을 잃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잃게 될 테니까. 이런 영상을 만들 때 문제가 있어. 드론 공격 장면을 자주 보여주는데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마찬가지야. 영상에서 유튜브는 보통 우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을 걸어. 사실 지난주에만 해도 유튜브에 따르면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제한됐어.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한 영상도 광고주에게 친화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영상들이 제한을 받는 거야.
하지만 이게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전쟁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베이식스 인사이더 플랫폼을 시작했어. 우리는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드론 공격 장면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릴 필요 없어. 러시아 공군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릴 필요가 없지. 게다가 우리는 사이트에 광고도 전혀 달지 않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루는 내용 때문에 광고주가 불만을 가져도 스스로 검열할 필요가 없지. 우리는 광고로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해. 만약 이런 보도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영상을 검열 없이 보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줘.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도 돼. 가입하면 우리가 이미 올린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올릴 모든 영상을 볼 수 있어. 여러분의 가입이 저희 취재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